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내 동생 쇼핑몰이 망하게 생겼는데 뻔히 신용불량자 되는 걸 보고만 있어? 장모님 수술 2달 미룬다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잖아. 내 앞에서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당당하게 떠드는 이 남자를 보고 있자니 지난 5년 동안 뼈 빠지게 이 집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온 내가 천치바보처럼 느껴졌다. 8천만 원에 그건 내가 숱한 밤을 새우며 기획서를 써서 모은 우리 엄마의 심장판막 수술비였다. 그는 우리가 한 식구라는 말 한마디면 이 상황을 대충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내가 화장실에 숨어 훌쩍거리기만 하는 옛날 며느리인 줄 아나 보지? 나는 차가운 코웃음만 쳤을 뿐 소리쳐 싸우지 않았다. 다음 날 법원에서 발송한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그의 회사 인사팀으로 직행했을 때 그는 비로소 나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어둑어둑한 거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광빛이 유난히 눈을 찔렀다. 나는 은행 앱의 거래 내역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화면 위로 손가락을 멈칫했다. 맨 위에는 엄마 수술 예비비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끔찍하게도 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체 기록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5분 이 돈은 모조리 낯익은 이름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박준영. 바로 남편의 친동생이었다. 내일 아침 8시면 엄마는 수술실로 들어가야 한다. 현관에서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4번의 짧은 전자음이 울린 후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남편 박지훈이 온몸에 고기 굽는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는 정장 재킷을 소파 등받이에 툭 던졌다. 그러고는 소파 구석에 앉아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물을 마시러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박준영 계좌로 들어간 8천만 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적막한 거실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물을 따르던 손길을 멈칫하더니 고개를 젖혀 컵에 든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아일랜드 식탁 위에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무심한 말투로 대꾸했다. 준영이 쇼핑몰에 빵꾸가 좀 났잖아.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길래 내가 급한 불부터 끄라고 먼저 보냈어. 녀석 자금 융통되면 바로 갚을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거 당장 내일 들어갈 우리 엄마 수술비야. 지훈은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팍 찌푸리며 손으로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다. 야, 내 친동생이잖아. 형수가 돼서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남도 아니고. 그리고 장모님 병이 당장 내일 모레 하는 응급 상황도 아닌데 수술 열흘이나 보름쯤 미룬다고 무슨 큰일 나냐? 준영이는 당장 신불자 되게 생겼다고. 그는 친동생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고 튀어나간 침방울이 식탁 위로 떨어질 지경이었다. 나는 눈앞에 있는 이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결혼 5년 차. 매번 그 백수 같은 동생을 감싸고 돌 때마다 그는 늘 저렇게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었다. 나는 대꾸하는 대신 원래 그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얼음이 가득 담긴 얼음물 잔을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정면으로 콱 끼얹어 버렸다. 얼음 덩어리들이 그의 콧대와 이마를 때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물줄기가 그의 머리카락과 턱을 타고 미친 듯이 흘러내려 비싼 맞춤 셔츠를 순식간에 흠뻑 적셨다. 너 미쳤어. 지훈이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리며 두 눈을 부라리고 포효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빈 유리컵을 당장이라도 집어 던질 듯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뒤돌아 복도를 지나 서재로 들어간 뒤 찰칵 소리가 나도록 문을 굳게 잠가버렸다. 문밖에서 지훈이 문을 걷어차는 굉음과 온갖 쌍욕이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나는 가볍게 무시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중요 서류를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고는 이혼 소송 전문인 대학 선배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저예요.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내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저 지금 이혼 소송 진행하려고요. 네, 재산 은닉 및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꼬박 3시간을 앉아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 부실 채권을 정리하듯 머릿속으로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주방에서 해장국 냄새가 풍겨왔다. 지훈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으로 콩나물을 뒤적거리며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일이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반복됐던 부부싸움처럼 그저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면 내가 알아서 묵묵히 뒷수습을 해놓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 몇 장을 그가 앉은 식탁 앞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 충격에 해장국 국물이 몇 방울 튀어 새하얀 테이블 매트 위로 떨어졌다. 굵은 글씨로 적힌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청구서라는 제목이 그의 두 눈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숟가락을 쥐고 있던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가 고개를 들어 서류와 내 얼굴을 번갈아 두어 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실소를 터뜨렸다. 아침 줏대 없이 웬 미친 짓이야. 그는 숟가락을 그릇 안으로 팽개쳤고 날카로운 도자기 마찰음이 울렸다. 여자들 욱하는 성질머리도 정도껏 부려야지. 고작 8천만 원 때문에 이혼을 해? 밖에서 소문나면 당신 그 속 좁은 꼬락서니에 사람들이 비웃을까 겁나지도 않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장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를 구깃구깃 뭉쳐서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정확히 쳐넣고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오늘 저녁에 팀 회식 있으니까 밥 먹고 들어올 거야.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닫혔다. 나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그 구겨진 종이 뭉치를 주워내 반듯하게 편 다음 다시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록 덮개를 열고 초기화 버튼을 눌렀다.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의 생일로 맞춰져 있던 6자리 비밀번호를 우리 엄마의 생일로 싹 바꿔버렸다. 오전 10시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갔다. 나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다. 최 변호사에게서 채권 가압류 신청이 법원 급행 창구로 접수되었으니 빠르면 오늘 오후에 바로 효력이 발생할 거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후 3시 내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발신자 정보에 박지훈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떨어뜨렸다. 윤서아,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전화기 너머로 삑사리가 날 정도로 악을 쓰는 지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배경음으로는 그들 회사 인사팀의 복합기 돌아가는 소리와 동료들이 숨을 죽이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병원 복도의 새하얀 벽을 응시하며 아주 평온한 말투로 대답했다. 내 카드. 내 명의로 된 은행 카드가 방금 싹 다 정지됐다고. 밥값 결제하려고 카드를 냈더니 종업원이 우리 팀 부하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카드가 거래 정지 상태라고 하잖아. 지훈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게다가 인사팀 이 부장님이 방금 나를 부장실로 부르더니 법원에서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하더라. 너 진짜 미쳤어? 회사에까지 일을 이렇게 키워놓고 나더러 나가 죽으라는 거야? 당신 월급은 이제 매달 법으로 정해진 최저 생계비만 남고 묶일 거야. 나는 내 손톱결을 들여다보며 그의 발악을 딱 잘라버렸다. 당신 동생한테 간 그 8천만 원 말인데 어차피 내 돈이니까 당연히 법적인 수단으로 다 받아내야지. 당장 소송 취하해. 내 말 안 들려? 당장 취하하라고.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곧바로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30분 후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현관 스마트 초인종의 원격 호출이었다. 화면 속에는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잔뜩 칠한 시어머니 최 여사의 얼굴이 카메라 렌즈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자라목을 하고 잔뜩 쫄아있는 시동생 준영이 서 있었다. 최 여사는 도어록 버튼을 죽어라 꾹꾹 누르고 있었고 화면에서는 비밀번호 오류를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문 열어. 윤서아 이 몹쓸려나. 당장 문 안 열어. 최 여사는 핸드백으로 미친 듯이 현관문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방음 문을 뚫고 들어올 만큼 우렁찬 목소리였다. 아이고, 세상이 말세지. 하늘 같은 시어미를 문 밖에 세워둬.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이 집에 천하의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남편 돈을 죄다 빼돌리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네. 그녀가 작정하고 목청을 돋운 탓에 복도에는 벌써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삐죽 내밀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내 목소리가 초인종 스피커를 타고 복도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어머님, 한 번만 더 문을 부수려고 하시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복도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카메라 렌즈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경찰을 불러? 내가 감히 시어미를 경찰에 천억했다고? 저는 이미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복도에서 이웃들 다 보는 앞에서 수갑차는 꼴 당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어머님의 그 귀한 막내 아들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세요. 너,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지훈이가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걸 아내라고 들여가지고. 나는 그녀의 욕지거리가 끝나기도 전에 싹둑 통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 웹사이트에 로그인했다. 마우스를 굴려 클릭했다. 시어머니에게 매달 200만 원씩 들어가던 두둑한 용돈 자동이체 취소. 시동생이 지난 3년 동안 내보낸 카드에 묶어놓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쓰던 가족 카드 사용 정지. 이 모든 처리를 끝낸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내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라 호텔 파인다이닝에서 가족 카드로 35만 원을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청담동 고급바에서 80만 원을 결제하려던 시도 역시 승인 거절로 실패했다는 문자가 연달아 날아왔다. 나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가방에 쑤셔넣고 회사 근처 카페로 걸음을 옮겼다. 지훈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평소 흐트러짐 없이 세팅하고 다니던 머리는 푹 주저앉아 있었고 두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다. 내가 다가가는 것을 본 그는 늘 하던 거드름 피우는 태도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마른 세수하듯 거칠게 비벼댔다. 서아야, 우리 얘기 좀 해. 그가 목소리를 꾹 눌러 깔며 내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쓱 피하며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집구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으니까 속이 시원해.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억지로 꾹 참는 듯한 투로 말했다. 준영이 어제 집주인한테 쫓겨났어. 월세가 밀려서 결국 엄마가 사는 그 반지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엄마는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알아누우셨고. 나는 오늘 점심에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돈조차 없어서 부하 직원한테 빌렸어. 당신 진짜 우리 집안 체면을 바닥까지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겠어? 할 말 다 했어.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를 뽑아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이게 다 뭐야? 그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이체한 내역서야. 나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내가 그 8천만 원만 뒤조사했을 줄 알았어?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매달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부부 공동 통장에서 300만 원씩 빼돌려서 전부 당신 동생 계좌로 싸줬잖아. 시어머니 비싼 홍삼 사다 바치고 시동생 제주도 여행 데려가고 심지어 시동생이 타던 그 수입차 선수금까지 내줬더군. 지훈의 안색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 엄마 목숨값을 훔친 것만이 아니야. 내 피 같은 돈을 빼돌려서 당신네 집구석을 꼬박꼬박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지. 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굽어보며 말했다. 박지훈, 당신 나한테 위자료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도 이미 법원에 가압류 걸어놨어. 서둘러서 싼 값에 들어갈 반지하 방이라도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당신 곧 팬티 한 장만 입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테니까. 나는 카페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치고 눈부신 햇살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쫓아오지 않았고 나는 뒤돌아보지도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다.
하이힐 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일정한 리듬으로 차갑고 단단한 소리를 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내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는 내선 전화 진동 소리가 그 리듬을 깨뜨렸다. 윤 본부장님, 회의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회사 1층 로비 보안팀장의 잔뜩 낮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뒤로는 귀를 찢는 듯한 곡소리와 메아리가 섞여 들어왔다. 본인이 본부장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보안 게이트 앞에 주저앉아서 난동을 부리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분 출입 금지 경고를 시스템에 등록해 두셔서 출입을 통제하긴 했는데 지금 사원증 찍는 통로를 아예 막고 계셔서요.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결제 서류철을 덮고 부하 직원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뒤로 한 채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고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지만 내 심장 박동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것은 시한폭탄이 마침내 제 시간에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화려하고 천장이 높은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대리석 바닥은 모든 소리를 수십 배로 증폭시키고 있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동네 사람들 이 독사 같은 년 좀 보소. 남편 돈을 죄다 긁어가더니 이젠 늙은 시어미 밥줄까지 끊어놓으려고 환장을 했네. 최 여사는 1층 안내 데스크 정면에 있는 대리석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퍼질러 앉아 있었다. 평소 결혼식에 갈 때나 빼입던 검붉은색 한복 저고리를 걸쳐 입은 그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세팅을 할 시간도 없었는지 가슴을 치며 허벅지를 팡팡 내리칠 때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전 뺨 위로 엉겨붙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시동생 준영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대명천지에 망신당하는 일에는 영원히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 사는 그 캥거루족 마마보이는 늘 꽁무니를 빼기 일쑤였다. 오전 10시 30분, 한창 티타임을 가질 휴식 시간이었다. 로비를 오가며 커피를 들고 있던 동료들, 타 부서 직원들, 심지어 막 미팅을 마치고 나온 클라이언트들까지 전부 발걸음을 멈추고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반원 형태로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다. 보안팀장이 보안요원 3명을 대동하고 두어 걸음 떨어져서 난감한 얼굴로 손만 뻗어막는 신용만 할 뿐 바닥에 드러누워 진상을 부리는 노인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인파를 뚫고 들어가자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자동으로 길을 터주었다. 최 여사는 매의 눈으로 내 실루엣을 포착하더니 허벅지를 내리치던 손길을 일순간 멈췄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주울 새도 없이 바닥에서 짐승처럼 튀어오르더니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을 뻗어 내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이 독사 같은 년, 드디어 낯짝을 들이미는구나. 당장 은행에 전화해.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용돈을 끊어? 내가 뭔데 우리 준영이 카드를 정지시키냐고? 우리 준영이가 어젯밤에 집주인한테 짐짝처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거 알아 몰라. 너 기어코 우리 집안 씨를 말려죽일 작정이야? 그녀의 찢어지는 목소리는 거대한 로비의 유리벽을 타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메아리쳤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 얼굴로 쏠렸다. 대한민국 직장 생활에서 그게 누구든 간에 불효막심하다거나 시부모를 박대한다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건 사실상 사회적 매장이나 다름없었다. 최 여사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였다. 체면과 상하관계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회사 생활을 말아먹지 않기 위해 당장 꼬리를 내리고 그녀를 접견실로 모시고 들어가 싹싹 빌며 달랠 거라고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슬랙스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은 채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어머님, 내가 입을 열었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반경 세 겹으로 둘러선 사람들이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료했다. 여기는 제 직장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셔야죠. 내 아들 월급을 너 같은 미친년이 싹 다 묶어놨잖아. 걔가 지금 단돈 100원도 뽑을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최 여사는 분통이 터져 가슴을 헐떡이더니 한 걸음 앞으로 달려들어 내 멱살을 틀어주려 했다. 당장 고소 취하해. 가압류 푼다고 해. 이런 집안 말아먹을 쌍년이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5년 동안 애새끼 하나 못 낳은 주제에
어디 감히 시험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돈줄을 쥐고 흔들어. 나는 몸을 살짝 비틀어 그녀의 손을 피했다. 그 꼴을 본 보안팀장이 즉각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내 앞을 막아섰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서 소매자루를 단정하게 가다듬은 뒤 고개를 들고 보안팀장의 어깨 너머로 벌겋게 달아오른 최 여사의 얼굴을 송곳처럼 매섭게 쏘아보았다.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텅 빈 로비에 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 씨 월급이 왜 가압류당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여기서 모른 척 연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지만 여전히 악을 쓰며 바락바락 대들었다. 사흘 전 어머님의 그 잘난 큰아들 박지훈이 제가 친정엄마 심장판막 치환수를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제 병원비 예비 통장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토해가며 모은 수술비 8천만 원을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어머님의 그 막내 아들 박준영 계좌로 싹 다 빼돌렸다고요. 로비 곳곳에서 일순간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위아래로 훑어보던 동료들의 얼굴빛이 확 바뀌었다. 웅성웅성 속삭이는 소리가 마치 썰물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그건 우리 준영이 쇼핑몰에 당장 빵꾸가 나서 급하게 메워야 했으니까 그랬지. 지훈이가 맏형으로서 동생 위기 넘기라고 도와준 게 무슨 큰 죄라고. 내 애미 수술 안 한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며칠 늦게 수술 받는다고 무슨 사달이 나냐. 수백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최 여사의 뻔뻔한 억지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다. 군중 속에서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숨죽인 경악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미친 거 아니야? 장모 수술비를 훔쳐가다니.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뺨을 올려붙이는 싸대기처럼 최 여사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녀는 그제야 주변의 여론이 자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를 압박하듯 노려보았다. 어머님 큰아들은 장모 목숨값을 훔쳐서 자기 동생 똥 닦아주는 데 썼어요. 지난 3년 동안은 또 어땠고요? 매달 부부 공동 통장에서 300만 원씩 빼돌려서 시동생 고급 오피스텔 월세 내주고 어머님 비싼 홍삼 다려다 바치고 심지어 시동생이 끌고 다니는 그 외제차 선수금까지 싹 다 내줬습니다. 어머님네 식구들 제 피 빨아먹으면서 지난 5년 동안 아주 떵떵거리며 배부르게 사셨잖아요. 너 주둥이 안 닥쳐. 최 여사의 얼굴이 벌겋다 못해 허옇게 질려갔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군중들을 휘둘러 보더니 갑자기 귀청이 떨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보안요원을 밀치고 미친년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내가 오늘 내년 그 썩은 주둥아리를 확 찢어버릴 테다. 보안팀장이 눈보다 빠른 솜씨로 그녀의 팔뚝을 낚아챘다. 다른 보안요원도 그 기세를 몰아 그녀의 반대쪽 어깨를 단단히 제압했다. 이거 놔. 문지기 주제에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주 시험이라고. 최 여사는 허공에 두 발을 동동 구르며 발버둥을 쳤고 그 난리통에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가 툭 끊어졌다. 하얀 진주알들이 후드득 떨어져 대리석 바닥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팔방으로 튕겨나갔다. 나는 고개를 푹 숙여 내 발끝으로 굴러온 진주알 하나를 응시하다가 구두 밑창으로 그 알맹이를 지그시 짓밟아버렸다. 팀장님, 나는 눈을 들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보안팀장을 바라보았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로비 CCTV 녹화본도 하나 빼서 이따 경찰 도착하면 바로 넘겨주시고요. 내가 감히 나를 잡아가게 해. 윤서아, 내가 감히 시어미를 경찰에 넘기고도 무사할 줄 알아. 넌 천벌을 받을 거다. 양팔을 붙잡힌 최 여사가 되지 멱다는 소리로 발악했다. 천벌이요. 나는 서늘하게 비웃었다. 천벌은 사람 목숨과 훔쳐간 그 도둑놈이 받겠죠. 어머님은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서 그 귀한 큰아들이 보석금 내고 빼주러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시기나 하세요. 그 인간 수중에 보석금 낼 돈이 한 푼이라도 남아있다면 말이지만요. 말을 마친 나는 천장이 무너져라 퍼붓는 등 뒤에 저주 섞인 쌍욕을 가볍게 무시하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말없이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길을 비켜주었고 평소 안면이 있던 몇몇 여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짙은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폭풍은 로비에서의 난동이 끝났다고 해서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PR과 기획이라는 이 바닥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그 어떤 악성 바이러스보다도 빨랐다. 나는 보안팀장에게 부탁해 받아둔 그 시간대 CCTV 영상을 손에 쥐고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동종 업계 타 회사에서 임원직을 달고 있는 대학 선배들에게 바로 전송했다. 거기에는 어떤 과장이나 핑계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더도 덜도 말고 객관적인 문장 하나만 짤막하게 덧붙였을 뿐이다. 개인적인 가정사로 공적인 무리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며 혹여나 왜곡된 소문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 우려되어 자초지종을 밝힙니다. 도덕성과 직장 내 줄서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선배들은 내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다. 금요일 저녁 퇴근길,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우산을 쓰고 회사 근처의 으슥한 야외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 키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 두 대의 차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차 문을 열려던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박지훈이었다. 그 낯익은 짙은 회색 정장 재킷이 아니었다면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파였으며 턱에는 시퍼런 수염 자국이 가득했다. 항상 왁스를 발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넘기고 다니던 머리카락은 이제 기름에 전체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넥타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셔츠 위쪽 단추 두 개는 뜯어질 듯 풀려 있었으며 밤새 마신 듯한 싸구려 소주 냄새가 진동했다. 윤서아, 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포 두 장을 문지르는 것처럼 쉰 소리가 났다. 나는 획손을 빼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우산 손잡이를 꽉 쥐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광기마저 서린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입꼬리를 파르르 떨었다. 내가 그 동영상 뿌렸지, 맞지?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오전에 인사팀 이 부장님이 나를 부장실로 불렀어. 지훈은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심하게 들썩거렸다. 회사에서 최근 입찰 중인 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상대 측에서 담당자가 나라는 말을 듣자마자 대놓고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넌지시 압박을 줬다는 거야? 지금 이 바닥에 내가 장모님 심장 수술비까지 훔친 쓰레기라고 소문이 쫙 깔렸대.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악을 쓰듯 포효했다. 나 핵심 부서인 기획 1팀에서 쫓겨났어. 물류창고 관리직으로 발령났다고. 평소에 내 앞에서는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던 후배 놈들이 오늘 복도에서 나를 보더니 슬금슬금 피해 가더라. 나를 보는 눈빛이 마치 쓰레기 한 무더기를 보는 것 같았다고. 이제 속이 시원해? 기어코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의 손이 다시 내 어깨를 움켜쥐려 뻗어왔다. 나는 우산을 거꾸로 쥐고 뾰족한 끝으로 그의 손등을 사정없이 콱 찔러버렸다. 아!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등을 감싸쥐고 두어 걸음 뒷걸음질 쳤다. 벼랑 끝으로는 당신 스스로 걸어간 거야. 나는 차 문 앞에 서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겨울비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당연히 알았어야지. 왜? 당신이 우리 엄마 목숨 받고 올라서서 당신 동생 빚 갚아주는 건 괜찮고 내가 당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 좀 느끼게 해주는 건 안 돼? 내 친동생이잖아. 그럼 내 동생이 죽어가는 걸 두 눈 뜨고 보란 말이야. 그가 다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시울은 피눈물이 날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돈은 갚을게. 내 월급에서 매달 떼서 갚는다고. 당장 최 변호사 시켜서 회사에 보낸 내용 증명 취소하고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서 다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해. 무슨 돈으로 갚게. 나는 그의 헛소리를 딱 잘라버렸다. 당신 지금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살 돈도 벌벌 떨면서 계산해야 하는 처지잖아. 당신 동생 쇼핑몰은 이미 완전히 망했고
지금쯤 매일 반지하 방에서 당신 엄마랑 치고받고 싸우고 있겠지? 당장 전기세 낼 돈도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니야? 지훈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내 말이 전곡을 찔렀음이 분명했다.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어.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던 날, 당신 그 동네 양아치 친구가 대신 벌금 내줬다며? 당신 지금 당장 잘 곳도 없어서 매일 밤 회사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거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가족의 체면을 지킨 대가야? 윤서아,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 그가 갑자기 이를 악물고 나를 도끼 품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어.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으면 나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그래, 나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112의 앞 두 자리를 꾹 눌렀다. 내 접근 금지 명령은 아직 유효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오늘 밤은 찜질방 근처에도 못 가고 경찰서 유치장 바닥에서 지내게 해줄게.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차 지붕 위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지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눈으로 흘러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닦아낼 힘조차 없는 듯했다. 그는 마치 등뼈가 부러진 들깨처럼 이 어두컴컴한 주차장 한가운데서 자신의 한없이 나약하고 무능한 밑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잠근 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이 빗소리를 집어삼켰다. 나는 룸미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빗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실루엣을 철저하게 뒤로 내버려 두었다. 보름 뒤 서울대학교 병원 VIP 1인실. 이곳에서는 바깥복도를 지나는 카트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공기청정기가 뿜어내는 미세하고 일정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감돌았다.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든 햇살이 병실 바닥 위로 반듯하고 깨끗한 빛의 조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과도를 들고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조금씩 깎고 있었다. 끊기지 않고 둥글게 이어져 깎인 사과 껍질이 쓰레기통 안으로 가볍게 떨어졌다. 병상에서 옷깃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깨어난 것이다. 엄마의 안색은 혈색을 제법 되찾아 있었다. 비록 숨소리는 아직 조금 버거워 보였지만 모니터에 떠오르는 각종 수치들은 모두 정상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장 판막 치환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서아, 야, 엄마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다. 나는 얼른 과도를 내려놓고 물티슈를 뽑아 손을 닦은 뒤 다가가서 주름진 엄마의 손등을 꼭 쥐었다. 엄마의 손은 참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손바닥을 타고 가슴속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목말라.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훈이는 요 며칠 통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그 사람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집안일도 신경 쓰느라 힘들 거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내 손가락에 살짝 힘이 들어갔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사람 최근에 회사에서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부산으로 장기 출장 갔어. 지훈 씨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 몸이나 먼저 챙겨.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회복에 전념해도 된다고 하셨어. 엄마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 이번 수술비 꽤 많이 들었지? 시어머니가 눈치 안 주더냐? 병원비는 단돈 1원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잘 깎은 사과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이쑤시개를 꽂았다. 나 예전에 재무팀에 있을 때 굴리던 적금 있잖아. 마침 그게 만기가 됐어. 생활비 통장에는 손도 안 댔어. 그 8천만 원은 박지훈이 훔쳐간 게 맞다. 하지만 나는 결혼 첫날부터 내 수입에 대한 주도권만큼은 절대 포기한 적이 없었다. 시댁이 밑 빠진 독이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표면적인 부부 공동 계좌 외에도 내 개인 보너스와 대부분의 재테크 자금은 나 혼자만 아는 별도의 계좌에 꽁꽁 묶어두고 있었다. 그 덕분에 단 하룻밤 만에 지훈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곧바로 엄마를 병원 최고급 병실로 모실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부드러운 사과 과육을 천천히 씹어 넘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눈시울이 뻐근해지며 시큰거려왔다. 나는 울지 않았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지훈의 얼굴에 그 얼음물을 끼얹던 그 순간 나는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들까지 몽땅 쏟아버렸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은 쓰레기를 완벽하게 청소해버리겠다는 확고한 결의 덕분이었다. 석 달 뒤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목구멍이 턱턱 막힐 정도로 건조했다. 판사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두꺼운 사건 기록을 넘겼고 적막한 실내에 종이 넘어가는 마찰음이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원고석에 앉았고 내 옆에는 최 변호사가 앉아 태블릿 PC의 화면을 빠르게 쓸어 넘기고 있었다. 화면에는 지난 석 달 동안 악착같이 수집한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지훈은 맞은편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치수가 한참이나 커 보이는 낡은 정장을 걸치고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번듯한 변호사를 수임할 돈조차 없었다. 그의 옆에 앉은 이제 막 연수원을 졸업한 듯한 젊은 국선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후로 제대로 된 문장 하나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장기적이고 은밀하게 부부 공동재산을 친동생 박준영 명의로 빼돌렸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피고가 빼돌린 금액은 총 1억 800만 원에 달합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예리한 칼날 같았다. 특히 원고의 모친이 심장수술을 앞둔 위급한 상황에서 피고는 의료 목적으로 준비해둔 예비비 8천만 원을 악의적으로 빼돌림으로써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지훈이 번쩍 고개를 쳐들더니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다급히 끼어들었다. 판사님,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빌려준. 피고의 동생 박준영은 현재까지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당 자금은 전액 본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의 변명을 가차없이 자르며 서류 한 부를 판사석 쪽으로 밀어넣었다. 이것은 박준영 명의로 운영되던 쇼핑몰의 파산 절차 기록입니다. 이른바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판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지훈의 얼굴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게다가 최 변호사는 결정적인 막타를 날렸다. 원고가 이혼 소송 및 재산가압류를 신청한 직후 피고와 피고의 모친은 원고의 직장과 주거지로 찾아와 수차례 업무방해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여기 경찰이 발급한 사건 접수증 및 출동 내역서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버튼을 누르자 법정 벽면의 스크린에서 회사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바닥에 드러누워 온몸으로 진상을 부리는 최 여사의 귀를 찢는 듯한 악다구니가 순식간에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양손으로 피고석 책상 모서리를 죽어라 긁어댔다. 손가락 관절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판결 결과는 한치의 이변도 없었고 오히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멸적이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묵직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 박지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금 8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 피고의 중대한 귀책 사유 및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로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부부가 공동 거주하던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의 재산 은닉 행위를 감안하여 원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85%로 정한다. 피고가 현재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법원은 해당 전세 보증금에서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이 끝나는 순간 지훈은 단돈 10원짜리 하나 건지지 못한다는 소리다. 그는 그야말로 팬티 한 장만 걸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판사님, 지훈이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울부짖었다. 저 돈 없습니다. 한 달에 최저 생계비 빼고 다 압류당하고 있다고요. 전세금까지 몽땅 뺏어가시면 저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합니다. 저더러 당장 나가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피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피고의 향후 모든 소득 및 명의로 된 기타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승인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봉이 다시 한번 내리쳐지며 둔탁한 탕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육중한 망치처럼 지훈이 안고 있던 마지막 한 가닥 헛된 희망마저 무참히 짓부숴버렸다. 그는 뼛속의 골수가 모조리 빠져나간 사람처럼 털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놓인 서류 몇 장을 반듯하게 추슬러 핸드백에 집어넣었다. 그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곧장 법정 밖으로 향했다. 육중한 법정 나무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란이 고스란히 내 귓전을 때렸다. 나왔다. 우리 지훈이도 같이 나왔냐? 최 여사와 시동생 준영이 복도 휴게 의자 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최 여사는 무의식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차마 대놓고 덤벼들지 못했다. 그 직후 법정 문이 다시 열리고 지훈이 마치 넋이 나간 홀령처럼 발을 질질 끌며 걸어 나왔다. 형, 어떻게 됐어? 판사가 뭐래. 준영이 냉큼 달려가 조바심을 내며 지훈의 팔뚝을 덥석 잡았다. 판사한테 말했지? 내 쇼핑몰 조금만 있으면 다시 문 열 수 있다고. 내 카드만 당장 풀어주면 다 해결된다고. 지훈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주제 파악 못하고 돈을 펑펑 써대며 제 형의 결혼 생활을 깡그리 빨아먹은 동생 놈을 바라보았다. 풀어줘. 지훈은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기괴한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쥐고 있던 준영의 손을 거칠게 팍 뿌리쳤다. 연병할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반동에 비틀거리던 준영이 벽에 부딪혔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제 형을 쳐다보며 따졌다. 형, 미쳤어. 왜 쌍욕을 하고 지랄이야? 전셋집 날아갔어. 지훈은 동생의 항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옆에 있던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려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법원이 전세 보증금 싹 다 저 여자한테 넘기라고 했어. 거기다 내가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더 뱉어내야 한대. 나 이제 진짜 알거지가 됐어. 복도의 순간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꼬박 5초가 흐른 뒤 최 여사의 입에서 천장을 뚫어버릴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빵 터져나왔다. 뭐? 전셋집을 통째로 뺏겼어? 이 빙신 같은 놈아. 최 여사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두 주먹으로 지훈의 가슴팍과 어깨를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깟 집구석 하나도 못 지키는 등신 머저리야. 그럼 우리 식구는 앞으로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냐? 그놈의 반지하 구석방은 비만 오면 똥물이 역류하는데 내가 사람 새끼라면 늙은 어미가 그런 곰팡이 구덩이에서 썩어 죽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거냐? 이게 내 탓이야? 나보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들볶은 게 누군데? 준영이 불쌍하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귓가에 닦지 않게 떠든 게 누군데? 지훈도 마침내 폭발해버렸다. 그는 제 어미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준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고함을 질렀다. 저 새끼가 허구한 날 계집질에 술 처먹고 돌아다니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나보고 서아돈 몰래 빼오라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지경 이 꼴이 됐겠어? 나 당장 회사에서도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다고. 나 회사에서 완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등신쪼다 됐어. 그런데도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까? 이 호로자식. 내가 감히 어미를 밀쳐. 형, 진짜 너무하네. 애초에 형이 알아서 내 계좌로 돈 꽂아놓고 이제 와서 사고 치니까 왜 내 탓을 해?
나 지금 월세 밀린 건 형이 책임질 거야 말 거야? 모자 세 사람은 그 엄숙한 법원 복도 한복판에서 오가는 변호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극도로 굶주린 미친 개 세 마리처럼 서로 헐뜯고 물어뜯으며 상스러운 쌍욕을 퍼부어댔다. 지훈이 그토록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떠받들던 끈끈한 가족 공동체는 돈줄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진흙탕으로 처참하게 박살나고 말았다. 나는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 지독하게 아이러니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분노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으며 동정심 따위는 더더욱 없었다.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다. 정말 귀가 따갑게 시끄럽네. 나는 휙 돌아서서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아기 다툼과 곡소리,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구는 짐승 같은 소음이 점점 아득해졌고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는 순간 그 모든 구역질 나는 것들이 나와는 완벽하게 상관없는 세상 속으로 영원히 단절되었다. 2달 뒤. 나는 마지막 테이프를 붙인 이삿짐 박스를 현관에 내려놓았다. 한남동에 위치한 이 새로운 고급 아파트 실내에는 이곳 특유의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백차 디퓨저 향이 부드럽게 감돌고 있었다. 거실의 널찍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 물결이 짙은 어둠 속에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고스란히 비춰내고 있었다. 엄마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나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꽤 비싼 가격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엄마를 모시고 들어왔다. 이곳은 방음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서 옆집에서 문을 쾅쾅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뻔뻔한 시댁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도어록 비밀번호를 마구 눌러대는 일도 없으며 한밤중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주정뱅이 남편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뿐이었다. 내 살점을 찢어내는 듯한 철저한 단절과 독한 결단으로 맞바꾼 참으로 값비싼 고요함이었다. 차도 새로 한 대 뽑았다. 바로 지난 주말에 출고장을 빠져나온 새 차였다. 비록 평범한 SUV이긴 했지만 천연 가죽 시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차 특유의 냄새가 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묵직한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저녁 8시, 나는 차를 몰고 강남에 있는 유명 한의원으로 향했다. 엄마의 수술 후 기력 회복을 위해 지어둔 한약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또다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아뷰리를 스치며 일정한 박자로 스윽스윽 소리를 냈다. 차 안에는 부드럽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에어컨 온도는 내가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24도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인적이 드문 어느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멈춰섰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조수석 창문 너머로 내 시선이 향한 곳은 길가에 창백한 형광등 불빛을 밝히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이었다. 빗물에 번져 일렁이는 유리창 너머로 너무나도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박지훈은 편의점 창가에 놓인 좁다란 간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목둘레가 다 늘어나 쭈글쭈글해진 낡은 니트를 걸친 그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마감 할인이라는 노란 스티커가 붙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와 제일 싼 캔 커피 한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 딱딱해진 밥 한 숟가락을 입안 가득 쑤셔 넣고는 퍽퍽한 양볼을 힘겹게 움직이며 우적우적 씹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은 도시락 옆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비록 유리창에 막혀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뒤집어 바닥에 탁 엎어버리고는 화면을 향해 소리 없이 쌍욕을 내뱉는 입모양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보나 마나 동생 놈이나 제 엄마가 돈을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전화이게 뻔했다. 그 지긋지긋한 반지하 단칸방에 월세 낼 날짜가 또 다가온 모양이지. 그가 뻑뻑한 밥을 억지로 꿀꺽 삼키고는 종이컵을 집어들어 물을 마시려던 찰나 그의 시선이 무심코 유리창을 넘어 도로 쪽으로 향했다. 그의 멍한 시선이 내 차에 딱 멎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수석 창문 너머에 있는 내 얼굴에 그대로 꽂힌 것이다. 그쪽 창문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빗물이 그의 일그러진 이목구비를 잔인하게 조각내고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똑똑히 알아본 바로 그 순간 짜증으로 가득했던 그의 표정이 돌연 극도의 경악과 넋을 잃은 처참함으로 하얗게 굳어버리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목격했다. 이내 그의 손에서 종이컵이 맥없이 미끄러졌고 그 안에 든 물이 마감 할인 도시락 위로 왈칵 쏟아졌다. 그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그 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가 맥없이 나뒹굴었다. 그는 허둥지둥 편의점 유리문을 밀치고 나와 앞뒤 잴 것 없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차도 위로 뛰어들었다. 그는 나를 향해 두어 걸음 비틀거리며 달려오더니 무어라고 악을 쓰며 내 쪽을 향해 허망하게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두 손에는 단 한 치의 떨림도 없었다. 나는 그를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아주 평온하게 시선을 거두어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비추는 저 넓고 시원한 아스팔트 도로의 정면만을 응시했다. 발끝으로 가볍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엔진이 부드럽고 묵직한 구동음을 토해냈고 타이어가 빗물이 고인 도로를 시원하게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빗속에서 미친 듯이 두 팔을 휘적거리는 그 찌질한 실루엣은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속으로 영원히 처박혀버렸다. 룸미러 속에 비친 그 초라한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칠흑 같은 빗줄기 속으로 완전히 집어삼켜졌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마치 악취가 진동하는 무겁고 썩어빠진 마대 자루를 짊어진 채 끝없는 진흙탕 속을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었다. 허리를 한번 펴보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그 자루 안에 든 오물들이 내 숨통을 턱턱 조여왔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살을 파고들던 그 지독한 동아줄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렸다. 그 끔찍한 자루는 제 무게와 악취를 고스란히 끌어안은 채 역겨운 진흙탕 속으로 영원히 추락했고 나는 여전히 막힘없이 뻥 뚫린 길을 향해 내 차를 몰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